네, 결국 이란이 카타르에 위치한 미군 기지에 공격을 가했습니다. 보복 공격을 가한 거죠. 이란은 카타르 내 미군 기지에 어제 미사일 6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최근 미국의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한 데에 따른 보복 차원으로 단행된 것,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도하 인근에서 큰 폭발음이 감지됐다. 그리고 미군과 현지 당국은 즉각 대피령이 내려졌다. 이렇게 현지에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행인 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군 희생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자, 한 가지씩 전해드릴 텐데, 자, 이 공격이 미국의 그 자국 폭격에 의한, 이란 폭격에 의한 상징적인 반격인지, 또 앞으로 이제 계속 하려고 하는 어떤 시작인지, 다시 말해 지속적인 반격의 이제 첫 번째 시작인지 아직은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미사일 공격의 주요 표적은 중동 최대 미군 기지인 카타르에 있는 알 우데이드 미군 공군 기지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공식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미국 대사관은요, 카타르 내 미국인들에게 즉각 대피 또는 실내 대기를 권고했습니다. 미군은 미사일 요격에 성공했다라면서 발표를 했고요.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란은 미국의 핵시설 이 공습의 그 이후에 미국의 중동 내 모든 기지가 다 사정권이다. 미국의 중동 내 모든 미군 군 부대가 다 이란의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해 왔고요. 이번 공격으로 이제 이란과 미국 간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 걸프 국가들은 군사적인 긴장 수위와 경계 태세를 지금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는 그런데 중동 지역뿐만이 아니라요, 전 세계 안보에도 당연히 큰 파장을 미칠 전망입니다. 언제 말씀드렸죠?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등등과 관련해서 사실은 늘 그렇듯이 중동 지역의 분쟁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이란이 어제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 공습 계획을 공습을 하기 전에 미리 미국 측에게 사전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무슨 태권도 할 때 약속 대련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때릴 테니까 넌 이렇게 막어. 내가 발차기를 할 테니 넌 이렇게 뒤돌아서 막어. 이걸 약속 대련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약속 대련도 아니고 우리가 금방 공습할 거다라고 이란이 사전에 미국에게 알려줬어요. 네. 로이터 통신은 미 군 고위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이란이 미사일을 쏘기 수시간 전에 두 경로의 외교 채널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 군데로만 아니라 혹시 또 모르니까 두 군데 경로의 외교 채널을 통해서 카타르 쪽 미군 기지에 알려줬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스도요, 이란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카타르 정부에 이 계획을 미리 알리고 조율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알리고 조율했다. 이게 뭐예요? 알린 거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쳐요. 사전에 알렸어요. 우리가 너희들 공격할 거야. 하지만 미사일을 10발 쏠지 10,000발 쏠지 그걸 알리는 건 알리는 건데 별개의 문제인데, 문제는 조율했다라는 것입니다. 알리고 조율했다. 이게 뭐냐? 너무 많이 쏘지 마. 너무 많이 쏘지 마. 한 두 발만 쏴. 그러니까 이란이 또 그거 갖고는 우리 체면이 말이 안 되지. 내가 응징을 제대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또 우리 국민들의 국민 여론도 있는데 두 발은 안 되고 한 20발만 쏠게. 그러면 20발 쏘지 말고 한 대여섯 발만 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6발만 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조율의 결과물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란은 이게 어찌 보면 군사 공격인데 서로 간에 이런 걸 사전에 왜 미리 알렸을까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잠깐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민간 및 동맹국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입니다. 이란은 공격을 상징적인 대응으로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피해 상대의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 외에도 어떤 민간인들의 피해가 있으면 좀 안 된다는 건, 그건 이제 국제적인 지탄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동맹국 카타르와는 사실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카타르에 어떤 피해를 입히고 싶지는 않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미리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 통보함으로써
미국과 카타르가 공습 경보를 미리 발령하고 또 군사적이나 민간적인 방어 태세를 갖추도록 하고 또 미리 피신할 사람은 피신하고 이럴 시간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치적인 메시지 전달 차원입니다. 이번 공격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대한 어찌 보면 뭐 자기네 말로는 대등한 대응 뭐 이렇게 말하지만 뭐 일단 보복 공격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목적이긴 한데 사전 통보는 통제된 보복.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한테 보복 공격을 하긴 하는데 통제된 보복을 한다. 마구잡이 하는 거 아니니까 너희들 우리가 억제되는 보복만 하는 거야. 뭐 이런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면적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 원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국제사회에도 전달하고 미국에도 전달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외교적인 매너와 과거의 어떤 선례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에도요, 이란은 당시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그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공격하기 전에 이라크 정부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좀 줄였습니다. 외교, 안보적인 그 규범을 중시하면서 정확히 통보하는 그런 전략을 지속적으로 이란은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란이 사전 통보한 것은 단순히 군사공격보다 외교적 또는 정치적 전략을 고려한 그런 소위 말하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제된 보복 공격이다라는 뜻입니다. 또 자신들이 통제된 보복을 하는 것을 미국도 알아주길 바란다라는 메시지의 전달입니다. 이 전략은 이란이 상대방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또 본인들은 본인들대로 응징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자신들 이란 내의 국내 여론도 조금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효과적인 그런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고 지금까지 사실은 거의들 이런 식으로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미군의 피해가 없다라는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만일 또 미군의 피해가 뭐 10명, 20명 희생자가 발생했다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또 미국에서는 미국 입장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대로 또 여기서 멈출 수가 없잖아요. 미국 내에 또 여론이 들끓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또 미국은 또 다른 공격을 해야 되고 그러면 또 그쪽에서 또 체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이게 이어지니까 이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보복 공격을 했다. 사전에 연락하고 피신할 사람 피신하고 우리가 미사일 6발 쏠 테니까 너희들은 공중에서 요격하는 거 잊지 말고 알았지? 하면서 어찌 보면 약속 대련을 했다라는 차원의 얘기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란 핵시설 기습 공격에 대한 그 후폭풍으로 유가 상승, 기름값, 가솔린 가격 상승 우려가 있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미국 내 기름값이 인상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미국 내 모든 정유 회사를 상대로 말했습니다. 모두 석유 가격을 내려라. 가솔린 가격을 내려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어 당신들은, 즉, 당신들이라는 것은 이제 미국 내 정유 공장을 말합니다. 당신들은 적의 손바닥에서 놀아나면 안 된다. 라면서 절대로 요번 이런 사태를 계기로 괜히 쓸데없이 기름값 올릴 생각하지 마. 내가 지켜보고 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이건 선제적으로 참 잘하시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그 SNS 게시글은 자신의 그 이란 직접 공습 결단이 미국 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또 자신에게는 뭐 정치적인 타격이 될까봐 좀 걱정돼서 하는 뭐 개인적인 그런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판단, 분석에 따라서 빨리빨리 움직인 것도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뭐 개인의 정치적인 판단 이런 걸 떠나서 국민들에게는 뭐 좋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석유 정유 회사들에게 내가 보고 있으니까 뭐 이번 기회를 악용해서 올릴 생각 아예 하덜덜 말어 이런 거 이런 건 아주 선제적으로 잘하셨다라는 생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지금 물가 인상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지금 집권 2기 취임 초기인데 취임 직후부터 줄곧 가장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뭐예요? 국내 문제에 있어서는 바로 물가 인상,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그 첫 번째 SNS 내가 보고 있어 올리면 안 돼 이렇게 SNS 글을 올린 다음에 한 두세 시간 있다가 한 번 더 올렸어요. SNS 글을 뭐라고 올렸냐면 drill
베이비 드릴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건 뭐냐면 드릴, 시추를 하라는 얘기죠. 자, 시추를 해. 야, 니네들 시추해. 빨리 더 많이 해. 석유 더 많이 퍼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혹시 이란 쪽에서, 중동 쪽에서 무슨 조금, 석유 공급과 원유 공급과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생기는 한이 있더라도 미국 내에서 드릴, 베이비 드릴 더 파내서 공급을 맞춰서 가격 오르지 않도록 해.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 아주 바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더욱이 그래야 될 것이 이제 관세 문제가 계속 좀 더 심화되면 인플레이션은 뭐 불보듯 뻔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외에 나머지 인플레이션 요소를 지금 계속 쳐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은 놓여 있기도 합니다. 자, 최근 그 LA 쪽 얘기를 좀 이제 해드릴게요. 최근 그 LA 일원에서 이어지는 불체자 단속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불체자 단속에서 연방 요원들이 마스크 착용하고 뭐 선글라스 끼고 모자 쓰고 완전 군장하고 이러면 이 누군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얼굴을 온통 가린 상태에서 그리고 뭐 누군가를 단속하고 그런 과정에서 제대로 신분증을 보여주지도 않고 그런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딱 본다면 야, 이게 뭐 무법지대도 따로 없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얼굴 다 가리고 그냥 군복 같은 거 입고 선글라스, 시꺼먼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쓰고 나와서 갑자기 약간 그 멕시칸 분들 그런 분들이 있는 데 가갖고 신분증 내놓으라고 막 그러면 이 사람들은 좀 당황하죠. 자기가 실제로 불체자 신분이라면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누군데 나한테 신분증을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야. 당신 신분증 먼저 보여봐 라고 하는 게 합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그게 권리인데 그런 말도 못하고 덜덜 떨죠. 그럼 막 실제로 잡아가기도 하고. 근데 잡혀가는데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내 옆에 있는 쟤를 잡아가는 거야 라는 것도 뒤늦게 상황이 끝나고 나면 그때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야, 쟤가 누군데 얘 잡아간 거지? 무슨 무법지대 같은 느낌이 된다는 것이 무슨 와일드 웨스트도 아니고요. 자, 단속 요원들이 아무 표시가 돼 있지 않은 차량을 탁 타고 오고 얼굴도 가리고 신분증도 보여주지 않고 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이러면서 막 사람들을 연행해 가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잇따라 발생하자 그 한간에서는 이들이 연방정부 요원이 아닌 거 아닌가? 연방정부 요원으로 가장한 바운티 헌터 아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운티 헌터. 번역하자면 현상금 사냥꾼 이런 거잖아요. 그 바운티 헌터, 현상금 사냥꾼이라는 그런 소문까지도 나돌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의 그 단속 방식이 지역 사회의 불신과 공포를 조장하면서 예를 들어서 LA 인근의 헌팅턴 파크라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동쪽으로 한 2, 30분 정도 가면 되는 곳인데 여기는 또 이제 진짜 그 히스패닉계 분들만 거의 다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합법적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불법 체류신 분들도 뭐 상대적으로 비율이 많이 계시겠죠. 그래서 헌팅턴 파크의 시장이 나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헌팅턴 파크의 그 지역 경찰로 하여금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불체자 단속을 벌이고 있는 연방 요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단속하라라고 나는 지침을 내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팅턴 파크의 아트로 플로렌스 시장인데요. 이 시장은 복면을 뒤집어 쓴 채 신분증도 보여주지 않고 대낮에 사람들을 마구 잡아가는 행위는 마치 와일드 웨스트의 무법지대를 연상시킨다 라면서 앞으로 내가 관할하는 이 헌팅턴 파크 시티 이곳에서는 이 같은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했느냐? 얼굴을 온통 가리고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자신의 얼굴을 가린 그런 요원들이 나타나서 단속 활동을 벌이면 신분증을 정식으로 제시하지 않는 한 우리 지역 경찰이 그 요원들을 체포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지역 경찰이 연방정부 요원이라고 말하는 그들까지도 감시하고 단속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계신 곳
날씨가 요즘 어떠신가요? LA 지역은 어제부터 날씨가 많이 그 예년 날씨로 좀 돌아왔거든요. 물론 내일 모레부터는 좀 더 더워지긴다고 합니다만은. 하지만 미국의 동부나 중서부 지역은 이번 주 내내 굉장히 날씨가 덥고 좀 안 좋죠. 네, 중서부와 동부에 걸친 그 전 국토의 미국의 전 국토의 거의 한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지역에 어제부터 다시 위험한 폭염이 엄습해서요. 때 아닌 6월의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신 곳이 그러신가요? 네. 최고 기온이 110도에 육박하는 이번 폭염은 이번 주도 동부와 중서부 지역엔 계속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미네소타에서 메인주에 이르는 이 북동부 대부분은요 폭염주의보나 또 뭐 폭염경보 아래 놓여 있습니다. 또 아칸소주 일부와 테네시주, 루이지애나주, 미시시피주 지역에도 폭염이 계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주 내에 32개 카운티를 대상으로 해서 주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이 날씨와 같은 관련된 폭염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강력한 폭염은 물론이지만 또 폭풍우까지 온대요. 심각한 바람. 그래서 연이은 폭풍우와 폭염에 대비할 것을 뉴욕주 주지사는 당부했습니다. 또 오하이오주도 마찬가지예요. 오하이오주의 그 피츠버그 그리고 콜럼버스시 일대에서는요. 오늘 105도, 또 필라델피아는 오늘 낮 최고 기온 108도까지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예보된 대로 실제로 오늘 그렇게 기온이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좀 날씨가 어떤지 댓글로 좀 간단하게라도 좋습니다. 좀 일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직접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뭐 인터넷으로 올라오는 그 weather.com 그 기상청의 예보만 갖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요즘 뭐 미국의 예보가 그래도 상당히 정확도가 높긴 합니다만은 이게 워낙 변덕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막상 막 108도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폭염주의보니까 조심하세요 했는데 또 막상 당일날이 되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신 곳에 지금 날씨가 어떤지 뭐 강풍이 부는지 아니면 정말 폭염으로 몇 도까지 올라갔는지 좀 간단하게라도 좀 일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페이스북의 모 회사 전에는 메타 그러는데 요즘은 메타 플랫폼이라고 하죠. 마크 저커버그가 운영하는 자 메타 플랫폼의 SNS 앱이 있습니다. 그게 왓츠앱이라는 건데요. 연방 하원에서 하원 의원과 하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왓츠앱 사용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왜요? 보안 때문에라고 합니다. 연방 하원은 어제 의회 직원들에게 정부가 지급한 그 기기에서는 절대로 왓츠앱 사용을 금지한다라고 통보했습니다. 왓츠앱은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함께 이 메타의 주요 SNS 플랫폼입니다. 월간 그 액티브한 이용자가 무려 30억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연방 하원의 직원들은 모바일이나 데스크탑 또 뭐 웹 브라우저 버전 등을 포함한 모든 하원에서 사용되는 기기에 이 왓츠앱의 그 앱을 다운받아 갖고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면서 하원이 지급한 기기에 왓츠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삭제하도록 지시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거 알게 되면 당신한테 삭제하라고 바로 연락을 가할 것이다. 그러니 오늘부터 하원 기기에서 왓츠앱을 모두 지워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원의 그 왓츠앱 사용 금지 이유로는요. 사이버 보안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왓츠앱이 사용자 데이터 보호 방식의 투명성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판단을 하원에서 내렸고요. 또 저장 데이터 암호화를 해야 되는데 그 암호화가 좀 부족하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에 따른 잠재적인 보안 우려로 이 왓츠앱을 고위험군으로 하원에서는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러면 뭘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SNS를 쓰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라는 앱을 쓰거나 아니면 아마존에서 요즘 내놓은 위커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걸 쓰거나 또는 애플의 아이메시지 아니면 뭐 시그널 이런 것을 쓰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자, 하원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메타는 일단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만은 뭐 하원의 그런 조치를 메타가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메타 측은 우리는 상원과 마찬가지로 하원도, 그러니까 상원에서는 뭐 이렇게 금지령 내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상원처럼 하원도 그냥 쓰기를 바란다. 우리는 현재까지 내부 문서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한 적이 없다. 우리 보안엔 문제가 없다. 일단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원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금지령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어제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범 운행했습니다. 테슬라는 어제 오후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유료 서비스를 위한 시범 운행을 개시했습니다. 그 제한된 구역에서 소수의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면 어제가 아니군요. 일요일 오후에. 네. 이들 그 SNS 인플루언서들이 그 테슬라에 의해서 이제 초청이 됐고 그들을 대상으로 일단 시범 운행이 됐는데 SNS 인플루언서라는 것은 뭐 저 같은 유튜버 또는 뭐 틱톡을 통해서 하는 사람, 뭐 여하튼 뭐 숏폼을 갖고 이제 뭐 운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인플루언서라고 하잖아요. 자, 이 인플루언서들은 첫 탑승 영상을 잇따라 자신들의 그 SNS에 올렸습니다. 자, SNS 인플루언서 중에 초청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인 소이어 메리트라는 사람은요, 로보택시 앱으로 차량을 호출해서 인근의 레스토랑으로 이동하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어서 내린 다음에 공개하면서 상당히 흥미로웠고 생각보다 안전했다. 뭐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는 로보택시 출범을 했다. 라면서 나의 10년간의 고된 노력의 결실이다.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자, 로이터 통신은 지난 일요일 오스틴 시내에서 운전석에 아무도 없는 테슬라 차량이 로보택시라는 표시와 함께 운행되는 모습이 목격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로보택시는 제한된 구역에서 운행이 되고 복잡한 교차로는 피했고요. 사고에 대비해서 원격으로 개입하는 운영자가 뭐 차량에 타지는 않았지만 본부에서 헤드쿼터에서 이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냥 뭐 CCTV로 보기도 하고 차량 내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로 다 보잖아요, 본부에서. 그래서 여차하면 본부에서 운행을 좀 제어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딱 대기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런 위험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서비스 첫날에는 소규모였지만 빠르게 규모를 키워나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미국 내 다른 도시들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운행되는 이 테슬라의 이 로보택시가 미 전국에 수백만 대가 깔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엊그저께 시범 운행으로 운영을 한 테슬라의 그 로보택시는요, 사실은 한 반발짝 늦은 겁니다. 누구보다요? 네, 구글의 자율주행 택시 웨이모보다는 반발짝 늦은 겁니다. 사실 웨이모는요, 지금 뭐 저도 그 웨이모를 타봤다는 지인들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저는 아직 못 타봤고요. 네. 그 웨이모는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LA 지역에도 시범 운영을 한 후에 지금은 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웨이모, 구글의 로보택시, 구글의 그 자율주행 택시 웨이모라는 운행 지역은요. 운행 지역에 K타운, 코리아타운이 들어가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그래서 LA 한인타운과 그리고 한인타운과 붙어 있는 웨스트 LA. 이쪽 지역이 구글 웨이모의 운행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인타운에서 이 웨이모를 불러가지고 타고 다녔다라는 경험담을 얘기한 제 지인들 많이 봤습니다. 생각보다 재밌었다라고 하고 생각보다 처음에는 좀 겁이 났는데 뭐 한 10분, 20분 이렇게 가면서는 그런 그 겁도 이제 많이 안도감으로 바뀌었다라는 그 지인들의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LA 한인타운, 그다음에 웨스트 LA, 그리고 저 북가주의 실리콘밸리, 그리고 피닉스에서도 지금 운행 중에 있고요. 내년에는 웨이모가 이제 워싱턴 DC 등 동부 지역에도 진출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웨이모에 비하면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한 반발짝 늦었다라는 것인데 이제 모르죠. 이제 얼마나 빨리 따라잡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참고로요. 그럼 얼마냐와 관련돼서 웨이모는 그 유료 탑승 실적이 지금 한 1,000만 건 된다라고 말하는데 웨이모는 그 우버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버는 다들 많이 타보셨죠? 그런데 테슬라 요금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테슬라는 이제 엊그저께 그때는 시범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요금을 받지 않고
픽스드 레이스로 했어요. 그러니까 시범이었기 때문에 뭐 어디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인플루언서들이 불러갖고 이제 가까운 데 가는데 다 똑같이 4불 20센트를 받았습니다. 4달러 20센트. 왜 4달러 20센트의 픽스드 레이스를 받았는지 그 일론 머스크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알아보니까 나름대로 이럴 것이다라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이 420, 420 문화에 빗대서 4불 20센트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지금 뭐 거의 확정적인 기정사실입니다. 이 420 문화라는 건요, 그런데 좀 별로 좋은 문화는 아니에요. 예,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고 껄렁껄렁 다니는 그 학생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이 학교 끝나면 뒷동네 산, 학교 뒤쪽에 야산 같은 데 가서 뭐 이것도 피고 저것도 피고 막 하잖아요. 예, 제가 그 단어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자기들끼리 야산구 좀 음침한 데 가서 그냥 불량 친구들끼리 몇 명 가서 이것도 피고 저것도 피고 막 하잖아요. 그게 이제 대충 보면 시간이 4시 20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이제 학생들은 대충 알죠. 그래서 4시 20분에 대충 그런 짓들을 한다. 라 해서 이제 420 컬처라는 게 있습니다. 대충 그렇게 껄렁껄렁 하는 그런 짓들을 하는 시간 또는 그런 짓들을 하는 문화 뭐 이런 거죠. 특히 그런 걸 피우는 문화 뭐 이런 겁니다. 근데 그런 거에 꼭 리걸한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일리걸한 것도 피우는 그런 그 행위들. 그래서 그걸 420 문화라고 좀 안 좋은 문화라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또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420 문화와 빗대어서 그 시범 운행할 때 요금을 4달러 20센트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이거는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한때 자전거 천국이었던 그 중국이요. 이제는 자전거 천국이 아니고요. 전기차 천국이 되었습니다. 경쟁국보다 전기차 기술이 또 전기차 이 보급률이 10년은 앞선 것으로 영국의 BBC가 보도했습니다. 자동차 분석가인 마이클 던은 중국의 전기차 및 배터리 기술 그리고 충전 인프라 등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경쟁국보다 최소 10년은 앞서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그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 그 짧게 줄여서는 BYD인데요. 풀 네임은 비아디입니다. 올 초 미국의 그 테슬라를 추월했습니다. 판매량에 있어서. 그래서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비아디는 중국의 인구, 뭐 공식적으로 14억 명이라고 하고 비공식적으로는 뭐 20억 명이 넘는다. 그리고 더 비공식적으로는 도대체 세상에 모를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의 인구가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일단 공식적으로 14억 명으로 알려져 있는 중국의 그 인구, 그 방대한 내수 시장에서 BYD는, 비아디는 힘을 축적한 뒤에 이제는 해외 공략에 나서고 있다라는데 그게 성공적이라는 것이죠. 올 들어서 영국에서 그 비아디 중국의 전기차 판매율이요. 특히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판매량이 600% 이상 폭증했을 정도입니다. 중국 전기차 산업의 아버지는요, 지난 2007년 중국 통상과학부 장관이었던 완강이라는 사람부터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 완강이라는 그 당시 장관은요, 어차피 이 화석 연료차, 즉, 가솔린 연료차 자동차는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을 우리 중국이 추월하는 것은 어차피 틀렸다라고 보고 그때부터 바로 한 단계 뛰어넘어서 전기차에 뛰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판단을 잘한 거죠, 그 사람이. 중국 그 정부는요, 그래서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 개발을 독려하는 한편 싼 값으로 그때부터 소비자를 유인했습니다. 그때부터 아예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 별로 시작도 안 했던 전기차를 방점을 빵 찍어놓고 중국은 연구를 하고 인프라를 늘려가고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면서 중국에서 전기차를 내놓을 때 비싸게 내놓지 말고 아예 싸게 대중화를 미리부터 시켜서 내놓아라라고 지침이 나간 것이랍니다. 그래서 가솔린 차에서 전기차로 갈아타면 소비자가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물론이고요. 그건 뭐 물론 미국도 무슨 전기차 세제 혜택 뭐 이런 걸 뭐 준 것도 미국도 있습니다만은 중국에서는
뭐 아주 이례적으로 그렇게 파격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했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충전소에서 충전할 때 세금을 아예 면제해 주거나 여러 가지 방법 등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회사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해서 전기차 회사가 전기차를 만들어서 판매할 때 비싸게 판매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 준 것이다랍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중국에서 팔린 자동차의 절반 이상이 전기차였습니다. 미국은 뭐 아직 그렇게 뭐 절반까지는 꿈도 못 꾸죠. 미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아직 전기차가 가솔린차보다 그리고 더 비쌉니다. 지금은 제가 뭐 더 비쌉니다라고 표현했지만 4, 5년, 5, 6년 전만 해도 더 비싼 정도가 아니라 훨씬 비쌌죠. 네. 뭐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이 전기차 초기 나왔을 때는 경제적인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그 전기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테슬라 전기차 탁 몰고 오는 거 보면 와 멋있고 그래서 저도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한 4, 5년 전에 정말 뭐 살 여력까지는 안 되지만 테슬라 매장에 가서 테스트 드라이브도 한번 해봤습니다. 뭐 근데 뭐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몇 가지 좀 신기한 게 있긴 했지만 별로 마음은 안 들었고 안에 들어가니까 뭐 별것도 없이 너무 썰렁해서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정말 첨단, 앞서가는 그런 거라는 생각 외에 딱히 특별히 다른 것은 못 느꼈습니다. 그때만 해도 풀리 충전하면 한 350마일 간다나 뭐 그랬었어요. 비싼 게. 그래서 그게 얼마냐고 했더니 10만 달러라 그랬습니다. 와, 10만 달러는 10만 달러라면은 웬만한 좋은 그런 차를 탈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뭐 별로 매력을 못 느꼈는데 여하튼 전기차 초기에는 그렇게 비쌌죠. 별것도 아닌 전기차가 막 10만 불, 13만 불, 12만 불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거꾸로 전기차를 더 싸게 내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전기차 천국이 되었다. 미국과 영국과 독일을 전기차에서만큼은 앞서가고 있다라는 것을 영국의 BBC가 보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끝소식입니다. 디즈니랜드에 프리미엄 조식 코스가 있는데요. 프린세스 브렉퍼스트 어드벤처라는 이름의 아침 조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한 가족의 식사비가 거의 $1,000에 육박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지금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포스트는요. 존 톨긴이라는 한 SNS 이용자가 $937가 찍혀있는 이 디즈니랜드의 조식 영수증 사진을 게재한 충격의 조식 체험이라는 SNS를 올렸습니다. 존은 지난 17일 아이들과 함께 디즈니랜드 내에 디즈니 프린세스 브렉퍼스트 어드벤처를 이용한 뒤에 해당 금액에 찍힌 영수증을 받고 경악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프린세스 조식을 아이들과 함께 즐겼다. 커피를 한 입 마시다가 영수증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입 밖으로 커피를 푹 뿜어낼 뻔했다라면서 아이 2명과 성인 3명이 함께 먹은 조식의 가격이 $937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근데 이 사람도 웃기는 게 아니 뭐 모르고 갔나? 1인당 142불이라는 거 다 써 있었을 텐데 뭘 또 커피를 뻑뻑을 뻔했다고 이렇게 엄살을 부리는지 여하튼 뭐 어그로를 끄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조회수 올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저는 이 사람은 알고 갔다고 봅니다. 여하튼 재미있는 흥미로운 소식 공유 끝까지 해드릴게요. 자, 이 937불 이 금액에는 $150의 팁과 음료 한 잔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팁은 전체 식사비의 한 20% 정도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팁도 자기가 보니까 $150라고 썼으면서 뭘 깜짝 놀래 깜짝 놀래기는. 자, 여하튼 그래서 해당 게시글은요. 현재 2천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어그로 끄는데 성공했네요. 그리고 댓글 4,5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려서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아, 저는 뜨거운 화제를 못 낳더라도 이렇게 어그로는 못 끌겠습니다. 여하튼 자, 그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녀를 2명 데려간 게 아니라 한 30명쯤 데려갔나? 라는 반응에서부터 디즈니랜드에 갈지 고민이 됐었는데 야, 거기서 아침 5명에서 아침 먹고 $937 낼 거면 그 돈이면 이탈리아에 갔다 올 수 있겠네 라는 그런 반응까지도 보이면서 황당하다는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해당 조식을 설명드리자면요. 디즈니랜드에서 운영 중인 그 디즈니랜드에 가면은 바로 옆에 디즈니 그랜드 캘리포니안 호텔 앤 스파 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있는 조식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그냥 가서 20, 30불, 30, 40불짜리 조식 먹을 수도 있지만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린세스 브렉퍼스트 어드벤처라는 프로그램인데 성인과 아이들 뭐 구분 없이 무조건 1인당 $142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 그거 다 알고 갔으면서도 참 저렇게 엄살 부려서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1인당 $142. 그러니까 5명이니까 뭐 대충 한 700 얼마에다가 음료수 한 잔 뭐 팁 내고 어쩌고 하니까 937불 됐겠죠. 네. 자, 식사, 거기 텍스도 들어갔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금방 1000불 가까이 올라가죠. 937불. 자, 식사는 에피타이저, 메인 디쉬, 그리고 디저트 이 세 코스로 구성이 되는데요. 식사 도중에 디즈니 공주들이 테이블로 찾아와서 함께 사진도 찍고 함께 간단한 대화도 좀 나눠주고 하는 그런 그 이벤트도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다라고 합니다. 사실 $937라고 하면 뭐 LA에서 한국 가는 비행기표, 왕복 항공권 이거 쌀 때 비성수기일 때 할인해서 사면은 언더 1000불로 살 수 있거든요. LA에서는 저쪽 동부에서는 좀 더 비싸지만 뭐 그런 정도의 가격이기도 합니다. 937불.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녁도 아니고요. 그 아침 브렉퍼스트 한 끼. 아이들 2명 데리고 총 5명이 가서 $937 쓰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아니면 그 돈 잘 모아서 제대로 된 어떤 여행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의견을 한번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 상상 속에 $937를 한번 잘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